너희를 버린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2025년 4월 부산 북구의 한 반지하.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동명건설 회장 강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곰팡이 냄새 나는 좁은 방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조 원대 자산을 일군 거물 기업인이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해진 옷을 입은 며느리와 말라깽이처럼 마른 두 손주가 겁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죠. 5년 전 그는 이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 회사 금고에서 3억이 사라졌고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3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2시 동명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간부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죠. 그의 나이 65. 회사를 세운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분기 수주 목표는 작년 대비 20% 상향해서 기획실장의 보고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잠시만요. 비서실장이 재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펜을 쥐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간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어요. 복도로 나온 재훈은 비서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다시 말해봐. 도연이가 뭐라고? 부사장님 차량이 서해대교 인근에서 전복됐습니다. 지금 부산 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재훈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지만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죠.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보호자분이신가요? 제 아들입니다. 도연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도착 전에 이미. 그 순간 재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부축했지만 무릎은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늘 아침에도 회사에서 봤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죠.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재훈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 뜨겁게. 도연아, 아빠야. 눈 떠봐. 응?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재훈은 여전히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본사입니다. 뭐라고요? 금고가? 비서실장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을 바라봤죠.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무슨 일이야? 회사 금고에서 현금 3억 원과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 우연히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죠. 아버지, 우연은 재훈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시신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죠. 아버지, 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겠지. 아이들하고. 우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형수님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요. 재훈은 우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사진이 있었어요. 서윤이 큰 가방을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도연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파트 CCTV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어젯밤 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형수님이 그 돈 들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요. 재훈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눈빛은 진지했죠. 증거가 있어? 형 비서가 봤답니다. 형수님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요. 사진도 있습니다. 우연히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했지만 서윤처럼 보이는 여자가 정장 차림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워진 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죠. 도연아, 내 아내가 정말 그런 여자였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까요.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여자였구나. 그날 이후 재훈에게 서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배신자일 뿐이었죠. 마치 재훈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장례식장은 새벽부터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 특실이었죠. 재훈은 상주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해 눈밑이 거뭇했지만 조문객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재훈 회장,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건설협회 회장이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뒤로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 있었죠. 도연은 회사의 미래였고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으니까요. 부사장님이 그렇게 가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조문객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 옆자리로 향했어요. 비어있는 상주 자리, 며느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였죠. 처음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좀 어떠신지요? 많이 힘드실 텐데. 재우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틀째가 되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조문객들이 향을 피우고 돌아서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남편 장례식인데. 그러게요. 아이들도 안 보이고. 우연은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슬며시 끼어들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형수님이 형 돌아가시기 전부터 좀 집에 잘 안 계셨습니다. 한 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억지로 꺼내는 것처럼. 사실 형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형수님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죠. 1시간도 안 돼서 장례식장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그래서 안 나타난 거구나. 죄책감 때문이겠지. 아니면 그 남자와 도망갔거나. 재우는 그런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아들의 죽음보다 며느리의 배신에 분노하는 것이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저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재훈의 여동생이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형님, 그 여자 진짜 너무하네요. 남편이 죽었는데 얼굴도 안 비치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데. 사촌들도 거들었습니다. 우연은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기름을 부었죠. 형수님 친정에도 연락해봤는데 거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친정에서도 모른다고? 네.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 진짜 도망간 거네. 회사 돈까지 들고 갔다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셋째 날, 발인 날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재우는 아들의 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의를 입은 도연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도연아,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버지, 화장장 출발해야 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렸고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며느리와 손주들은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재훈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봄날이었지만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보였죠. 아버지, 우연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수님 통장 확인해 봤는데요. 사고 당일 오전에 대출금 5천만 원을 찾아갔더라고요. 재훈은 돌아봤습니다. 뭐?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서윤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형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했나 봅니다. 형이 사고로 못 오니까 혼자 계약하려다 실패한 거죠.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어요. 그래, 그런 여자였어.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놓인 며느리의 신발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옷장을 열어 그녀의 옷들도 모두 꺼냈습니다. 액자 속 가족사진에서 서윤의 얼굴 부분을 가위로 오려냈죠. 이제 이 집에 그 여자는 없어. 우연히 그런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재우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금고를 보며 중얼거렸죠. 3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 그래, 잘 가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재우는 도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복도 끝 작은 방. 손주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재우는 작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녀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곰돌이 예쁘죠? 1년 전 손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재우는 인형을 내려놓고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도 내 손주가 아니야. 배신자의 자식들일 뿐이지. 그렇게 서윤과 아이들은 강가의 가족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며칠 후 재우는 가족 호적을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며느리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남이었죠. 회사 임원들에게도 엄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 여자 이름은 회사에서 언급하지 마라. 그렇게 서윤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2021년 봄, 도연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의 집은 겉보기엔 평온했어요. 아침 7시면 여전히 일어났고 8시엔 출근했고 저녁 9시면 귀가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갔고 우연히 부사장 자리를 이어받아 열심히 일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어요. 현관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거실에서 사라진 장난감들, 주방에서 느껴지지 않는 저녁 준비의 온기. 그 모든 부재가 집을 거대한 무덤처럼 만들었습니다. 재우는 매일 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세 잔째쯤 마셨을 때 우연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버지, 형수님 소식 들으셨어요? 재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소식?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다시 들어 올렸을 뿐이었죠. 우연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식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멀리 있다는 것,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2022년 여름,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재우는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도연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우연만이 후계자였던 것처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 구석에 숨겨둔 사진첩을 꺼냈어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첫돌, 유치원 입학식, 대학 졸업식, 아들의 성장 과정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는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어요. 도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얼굴 부분은 가위로 오려져 있었죠. 텅 빈 공간이 마치 블랙홀처럼 보였습니다. 재우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책장 깊숙이 넣었어요. 2023년 가을,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도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손주들의 제잘거림도 없었죠.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대화는 뜸했습니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혹시 그 애들 소식은 들었어? 재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차가운 한마디에 식탁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고 우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뜰에 나와 보름달을 봤어요. 옛날엔 손주들과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죠.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지만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질 뿐이었어요. 2024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는 캐럴과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재훈의 집은 어두웠어요. 트리도 없었고 장식도 없었죠. 예전엔 손주들이 트리 꾸미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재훈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이웃집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산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웃으며 눈싸움을 했죠. 그 모습을 보던 재훈의 가슴 한편이 쿡 쑤셨습니다. 하지만 곧 커튼을 치고 돌아섰어요. 우연히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촛불만 흔들렸어요. 재호는 소원을 빌었지만 무엇을 빌었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형수님, 이제 유럽에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호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접시에 담았을 뿐이었죠. 크림이 달았지만 입안에서는 쓴맛이 났어요. 2025년 초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됐고 허리도 예전처럼 곧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우연은 여전히 부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재호는 잠에서 깼어요. 꿈을 꿨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어요. 아이들 목소리 같기도 했고 며느리 목소리 같기도 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찬장 안에 작은 컵들이 보였어요. 손주들이 쓰던 캐릭터 컵들이었죠.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분홍색 토끼가 그려진 컵이었죠. 손녀가 제일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 애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게 맞나? 5년 만에 처음으로 품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연히 전해준 소식들, 일본인이 유럽인이 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어요. 사진 한 장, 목격담 하나 없었죠. 재우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도연이 없는 날, 손주들이 없는 날, 웃음소리가 없는 날. 3억이면 5년은 충분히 살 텐데 왜 안 나타나는 거지?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부산 출장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비행기입니다. 부산. 도연이 묻혀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 출장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건설 현장 시찰이었어요. 재우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얼마나 늙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눈가의 주름, 움푹 꺼진 볼, 힘없이 처진 어깨. 도연아, 아빠가 많이 늙었구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재우는 생각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오와 분노에 갇혀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사라졌고 손주들도 없고 도연은 차가운 땅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재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부산. 재훈을 태운 검은 세단이 해운대의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봄바람이 차창 밖으로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오후 3시에 예정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재훈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재훈은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함께 갔던 곳이었죠. 씨앗 호떡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택시에서 내린 재훈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와본 국제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활기는 여전했지만 가게들은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는 기억 속의 호떡집을 찾았지만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 뒤편 골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순대국밥, 돼지국밥, 밀면집들이 오래된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훈은 한 국밥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지만 왠지 들어가고 싶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이 놓인 소박한 식당이었죠. 문을 열려는 순간 옆 골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허름한 회색 후드티를 입은 여자였어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턱선이 보였습니다. 발엔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달아 있었죠. 여자의 양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콩나물과 두부가 보였어요. 여자 뒤로 두 아이가 따라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8살쯤의 여자아이였죠. 아이들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아이의 운동화는 앞코가 까져 있었고 여자아이의 외투는 소매가 짧아 손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여자의 걸음걸이, 아이를 돌아보는 고개의 각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습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서윤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골목에는 충분히 들릴 만했죠.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재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남자아이가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콩나물이 떨어졌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죠. 잠깐, 서윤아. 기다려. 재훈이 뒤따라갔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그의 다리로는 젊은 여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믿기지 않아서였죠. 그게 정말 서윤이었을까요? 3억을 들고 도망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떠났다는 여자가 왜 저런 모습으로 부산의 뒷골목에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말라 보였을까요? 옷은 왜 그렇게 낡았을까요? 재훈은 떨어진 콩나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싸구려 비닐봉지에서 흘러나온 콩나물이 먼지 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3억을 가진 사람이 살 법한 물건이 아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들이 보였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재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서윤이었다면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우연히 말했던 일본이나 유럽 이야기는 뭐였을까? 혹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호텔 방에 들어온 재우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나야. 부탁이 하나 있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산국제시장 뒷골목 일대를 조사해줘. 그리고 서윤이를 찾아봐.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재우는 창가로 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재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윤의 놀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시아버지를 보고 왜 도망쳤을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서윤과 아이들을 찾아 끝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찾았나? 부산 북구 화명동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숙으로 바꿔서 살고 있고요. 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서윤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통장 조회를 해봤는데 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재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3억을 가진 사람이 왜 빚을 지고 살까요? 이건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계속 조사해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그녀가 가져간 게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훈은 양복을 입었어요. 오늘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묘지였죠. 묘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재훈은 5년 전을 떠올렸어요. 우연히 보여준 증거들, CCTV 사진, 통장 기록.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왜 지금 와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는 걸까요? 묘비 앞에 선 재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구나. 마치 아들 도연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2025년 3월 27일 서울. 부산에서 돌아온 재훈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서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국제시장 골목에서 본 서윤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해진 청바지, 다른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 맴돌았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재훈이 부탁한 조사 결과였죠.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서윤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죠.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 35만 원에 돈
보증금 500만 원인 곳이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건물 외관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반지하 창문은 절반만 지상에 나와 있었고 철창이 달려 있었죠. 3억을 가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서윤의 일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 7시까지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재훈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봤어요. 입금되는 돈은 모두 일당이나 월급이었습니다. 청소 일당 3만 원, 식당 월급 80만 원, 편의점 시급 계산한 70만 원.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죠. 출금 내역은 더 안타까웠어요. 월세 3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5만 원, 아이들 급식비 20만 원, 학원비 40만 원, 병원비가 불규칙하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빚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재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어요. 3억이라는 돈. 그 돈이 있었다면 이런 생활을 할 리가 없었죠. 아이들을 그렇게 헐벗게 키울 리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재훈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뒤쪽에는 아이들의 학교 기록이 있었어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는 2학년이었죠.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출석률이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느라 결석한 날이 많았어요. 담임 선생님의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2번씩 먹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것 같다고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간다고 아이들이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재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손주들이었어요. 도연의 피를 이어받은 한때는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아이들이었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혹시 5년 전 사건 당시 조사 기록이 남아있나?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와 봐. 비서실장이 나간 사이 재훈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우연히 보여줬던 증거들, CCTV 사진, 통장 기록,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 그때는 너무나 명확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 서윤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돈을 들고 도망치려 했다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으려고 왔을 텐데. 그리고 왜 하필 사고 당일에 사라졌을까요? 며칠 뒤에 사라지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비서실장이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5년 전 자료입니다. 재훈은 박스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우연히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형수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죠. 그 아래 CCTV 사진이 있었는데 화질이 흐릿했어요. 정말 서윤인지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죠. 통장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3억이 인출된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인출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도연의 사고는 9시였어요. 사고 소식을 듣기도 전에 돈을 찾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상하네. 재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의 필체였어요. 형수가 어제부터 이상하게 행동함.
뭔가 계획이 있는 듯이라고 적혀 있었죠. 날짜는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연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형수가 돈을 가지고 도망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정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명의 이전은 되지 않았어요. 서류만 가져간 것이었죠. 팔려고 했다면 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재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서윤이가 협박을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긴 건 아닐까? 재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혹시 우연히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 모든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우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내일 다시 부산에 갈 거야. 네, 내일도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서윤이를.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훈은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아빠가 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착각한 거라면 5년 동안 무고한 며느리와 손주들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좋아했던 별들이었죠. 재훈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 부산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재훈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위스키 잔은 비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죠.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건 도연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파일이었어요. 파란색 폴더에 내부 감사보고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5년 전엔 슬픔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도연의 깔끔한 필체로 요약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1분기 공사비 검토 결과 7구역, 11구역, 14구역 공사비가 실제보다 20에서 30% 높게 책정됨. 허위 계약서 복수 존재. 차액 약 15억 원 추정.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5억이라는 금액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관련자 추정 명단이었는데 맨 위에 적힌 이름은 바로 우연이었습니다. 전무강우현. 재훈의 둘째 아들이자 지금은 부사장이 된 그 우연이었어요. 재훈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필체로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전무강우현. 구매팀과 결탁하여 단가 조작. 리베이트 의혹. 증거 수집 중.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이런 관계였다니. 형이 동생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 재훈은 계속 읽어나갔어요.
뒤쪽에는 이메일 출력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죠. 발신자는 서윤의 회사 이메일이었어요. 수신자는 외부 감사팀이었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부 비리 제보,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 참조.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메일 하단에 작게 프린트된 IP 주소를 봤습니다. 172로 시작하는 내부 IP였어요. 회사 밖에서 보낸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보낸 것이었죠. 재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서윤이 회사에서 이 메일을 보냈다면 출입 기록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서윤은 회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집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서윤의 이메일을 도용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내부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짓이었어요. 재훈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도연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고 도연이 죽은 후 서윤이 범인으로 몰렸고 그 증거를 제시한 사람도 우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다시 도연의 사고 기록을 찾았어요. 경찰 조서에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되어 있었죠. 우발적인 사고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도연은 차량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비소에 갔을 정도로 컴퓨터를 켜고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5년 전 차량 정비 기록을 찾았어요. 도연의 차는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 예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취소되고 연기됐더군요. 변경한 사람의 아이디는 가려져 있었지만 권한 레벨을 보니 임원급이었어요. 재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 아니면 변호사?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연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재훈은 결심했어요. 일단 모든 자료를 백업해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해야겠다고 금고를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보고서, 이메일, 차량 정비 기록, 회사 내부 접속 로그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봤더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서울의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재훈에게는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정중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재훈에게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 알고 있다. 제가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회의 전에 한번 보시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우연을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물어봐야 할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재훈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만약 우연히 정말로 도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만약 정말로 형을 죽이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면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로서 덮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까요?
도연아? 재우는 조용히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라면 진실을 밝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어요. 재우는 곧장 회장실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 USB를 넣고 잠갔어요. 이사회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재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놓친 것이 없는지, 오해한 것은 없는지. 하지만 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연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도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9일 부산. 재우는 어젯밤 급히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이사회를 핑계로 연기하고 혼자 내려온 것이었어요. 목적지는 해운대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지기 친구가 살고 있었죠. 전직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출신 최병국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나왔어요. 병국은 은퇴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재훈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복사해온 모든 자료들이었죠. 병국은 거실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왔어요. 진한 블랙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병국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처음엔 그저 스캔하듯 빠르게 봤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죠. 30분쯤 지났을 때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네. 병국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형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차가운 어조였어요.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 울렸어요. 병국은 그런 친구를 안타깝게 바라봤죠. 이메일 IP 주소 봤지? 회사 내부에서 보낸 거야. 그것도 보안실 단말기에서. 너희 회사 보안실 출입 권한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국은 기다렸고 결국 재훈이 입을 열었죠. 임원급은 5명이야. 나하고 우연히 포함해서. 병국은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차량 정비 일정 변경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봐. 정비 일정을 일주일 미룬 사람. 시스템 로그에는 부사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 그때 부사장은 도연이었지? 그럼 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우현. 재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병국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도 그 침묵을 견뎠어요. 30년 친구였기에 가능한 침묵이었죠. 드디어 병국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재훈아,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연이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이건 회사 자금 횡령이고 어쩌면. 병국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 뒤에 올 말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살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회사 명의로 고발장을 넣어.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 해. 하지만 그럼 우연이가 감옥에 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병국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나이 70에 눈물을 참는 것도 쉽지 않았죠.
병국이 다가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형사 생활 30년 하면서 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거였어.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끊어내야 해. 안 그러면 썩어 들어가. 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병국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어. 내가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그럼 우연이는 계속 회사를 좀 먹을 거고 서윤이랑 내 손주들은 계속 지하방에서 썩어갈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말에 재훈은 흠칫했습니다. 손주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간다는 아이들.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병국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야. 내가 예전에 수사 협조했던 사람인데 믿을만해.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검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고인데 빨리 움직여. 우연이가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거야. 이미 5년이나 지났잖아. 더 늦으면 아무것도 못 찾을 수도 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국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재훈을 병국이 불렀어요. 재훈아. 응? 도연이는 좋은 아들이었어. 그 애가 지키려던 게 회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정이었을 거야. 내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던 거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국은 친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재훈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사회에 안 오셔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아니면 모든 걸 알면서도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요. 부산에 왔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 그러셨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재훈은 병국이 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검사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도연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재훈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사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까? 제보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아버지가 아닌 동명건설 회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회사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호텔방에 들어온 재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곧 큰 파도가 칠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이 만든 파도가 2025년 4월 2일 서울 동명건설 본사. 재훈은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경비원만이 로비에서 졸고 있었어요. 재훈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법무실장과 비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6시 정각 법무실장 윤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명건설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재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태호는 재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USB를 건넸어요. 태호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죠. 1시간이 지났을 때 태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이건 알아. 내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야. 재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전체 자료를 복원해야 합니다. 백업 서버에서 5년 전 데이터를 전부 꺼내야 해요. 그리고 CCTV, 출입 기록, 이메일 서버까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가 일어서려 하자 재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극비야. 믿을 수 있는 사람 2~3명만 투입해. 네, 알겠습니다. 태호가 나간 후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어요. 오후 2시 법무팀 회의실. 태호와 2명의 젊은 변호사가 노트북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재훈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지만 그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태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차량 정비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2020년 4월 8일 도현 부사장님 차량 정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밤 10시에 일정이 변경됐어요. 일주일 연기로요. 누가 변경했지? 시스템 로그를 보니 부사장 대행 권한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대행 권한은 우현 전무님이 가지고 있었고요. 재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책상 아래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 하나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안실 CCTV 백업을 복원했는데요.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밤 11시 보안실에 누군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영상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 손목의 시계. 재훈은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작년 생일에 자신이 선물한 시계였으니까요. 이 시각 도현 부사장님, 사모님 명의로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IP는 보안실 컴퓨터였고요. 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형의 차량 정비를 미뤘고 형수 명의로 거짓 이메일을 보냈고 그 모든 것을 은폐했던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태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회사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재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단어를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도 포함시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태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당시 금고에서 사라진 3억 원이요. 그게 왜? 출금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나갔는데 3일 후에 다른 계좌를 통해 회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우현 전무님 개인 계좌를 거쳐서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그럼 서윤이는 처음부터 돈을 가져가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연 전무님이 돈을 빼돌렸다가 형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우는 비틀거렸어요. 태호가 급히 부축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창가로 가서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지만 마음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무고한 며느리를 미워했고 손주들을 버렸고 그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우연의 거짓말이었다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재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재훈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발장 제출해. 그리고 우연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이 나간 후 재훈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우연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형제는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거짓처럼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였죠. 재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재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저녁이 우연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 우연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여느 때처럼 단정했죠. 재훈이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와인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법무팀이 뭔가 조사하는 것 같던데. 우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재우는 태연하게 와인을 마셨어요. 일상적인 감사야.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우연은 계속 재훈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마치 형사와 용의자가 대치하는 것 같았죠.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먹지 못했어요. 헤어지기 전 우연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없어진 후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알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재우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연아. 네, 아버지. 후회하지 않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연히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우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우는 도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어요. 도연아, 이제 진실을 밝힐게. 늦어서 미안하다.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어요. 2025년 4월 3일 오전 10시 동명건설 본사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우연히 서 있었어요. 우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책상 위에는 검찰 수사 협조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마치 뭔가 말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우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손은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읽어봤으면 알겠지. 회사 자금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야. 우연히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탈출구를 찾는 갇힌 동물 같았죠. 아버지, 오해입니다. 전 형을 해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그만큼 떨림도 심해졌어요. 우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금세 젖어들었죠. 재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CCTV 캡처 사진, 차량 정비 변경 기록, 이메일 로그, 통장 거래 내역. 5년 전의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우연의 얼굴에서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법무실장 태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추가 서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보안실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화질 개선 작업도 완료했고요. 태호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5년 전 보안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모습이었죠. 영상이 확대되자 손목의 시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훈이 우연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였어요. 이 시각 정확히 13분 후 사모님 명의로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태호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우연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니?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5년간의 고통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형은 항상 완벽했어요. 우연의 목소리는 깨질 듯 작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모든 걸 잘했죠.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아버지는 늘 형만 보셨어요. 전 그림자였습니다. 형의 그림자. 재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연히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형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게 횡령이었나?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점점 커졌고 형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죠. 우연히 주먹을 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형이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전 끝이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차 정비를 미뤘구나. 우연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태호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형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만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브레이크가 그렇게 될 줄은. 우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수한테 누명을 씌운 건? 우연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형이 죽고 나니 무서웠어요. 제가 한 일이 들킬까봐. 그래서 형수를 이용한 겁니다. 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넣고 형수가 가져간 것처럼 꾸몄죠. 다들 믿었잖아요. 아버지도 믿으셨고. 그 말에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맞았습니다. 자신도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렸죠.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곧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재훈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절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용서할 권리는 내게 없다. 도연이와 서윤이 그리고 내 조카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우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체념의 눈물이었죠.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우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우현 씨, 함께 가시죠.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재호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호가 물을 가져다 줬지만 마실 기력도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둘을 다 잃었네.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배신으로. 그날 오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어요. 동명건설 부사장 횡령 및 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 재계는 발칵 뒤집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녁 재훈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부산에 가실 준비를 해드릴까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서윤과 손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5년간의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해야 했죠. 그래, 준비해줘. 전화를 끊고 재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죠. 하지만 그들이 용서해 줄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겪은 고통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재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사과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2025년 4월 4일 부산 북구 화명동. 재호는 반지하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봄비에 어깨가 젖어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과 학용품,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5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철제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우편함은 비에 젖은 전단지로 가득했습니다. 재훈의 손이 초인종 앞에서 떨렸어요. 누르려다가 거두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틈 사이로 서윤의 얼굴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공포와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버님. 서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5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손등에는 주방일로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해온 사과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실래요? 서윤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좁은 현관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습기로 들뜬 곳이 여러 군데 보였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어요. 안쪽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10살이 된 손자와 8살이 된 손녀. 5년 전엔 통통했던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당연했죠. 헤어질 때 5살, 3살이었으니까요.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손녀가 엄마 뒤에 숨으며 물었어요. 그 말에 재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쇼핑백이 떨어지며 물건들이 쏟아졌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은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를 세울 때도,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도, 도연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재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다 알았어. 우연이가 한 짓이었어.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도연이 죽음도 다 우연이가 꾸민 일이었어. 서윤의 몸이 흔들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들은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들 데리고 이런 곳에서. 내가 너무 못된 시아버지였구나. 재훈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더 가까이 붙었어요. 서윤은 아이들을 달래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재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야, 5년. 내가 너희를 버린 지 5년이 됐어. 그 세월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볼을 타고 내려올 뿐이었죠.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아들을 잃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저도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시아버지의 손이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팠을 뿐이에요. 그 말에 재훈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용서한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우는 사람 보면 마음 아프대요. 그 작은 위로에 재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의 얼굴에서 도연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너희가 이렇게 컸구나. 재훈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곧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비서실장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쏟아진 쇼핑백을 정리하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재훈이 봉투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원래 내 것이었던 거야. 도연이가 내 이름으로 해둔 재산들. 그리고 그동안 못 준 양육비도 넣어뒀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전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받아줘.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런 곳에서 계속 살 순 없잖니. 재훈이 일어서서 방을 둘러봤어요. 좁고 어두운 반지하. 자신의 손주들이 5년 동안 살았던 곳.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족이 되어줄래? 재훈의 물음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손녀가 해맑게 물었어요. 재훈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 이제 같이 살자.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그날 저녁 재훈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호텔로 갔어요.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에 눈을 반짝였고 서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같이 가자. 그 전에 도연이 묘에도 가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그럴게요. 밤이 깊어가는 호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어요. 오늘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5년의 오해와 미움을 씻어내고 다시 가족이 되는 첫날이라고. 손주들은 푹신한 호텔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서윤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있었죠. 재훈은 그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도연이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을 이제 자신이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서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적막했던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텅 비어있던 신발장에는 작은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일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어요. 서윤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고 갓 지은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발표회 있어요. 오실 거죠? 손녀가 밝게 물었어요. 예전에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볼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공주님 발표하는 걸 꼭 봐야지. 재훈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자도 질세라 말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 축구 시합 있어요. 이번엔 꼭 골 넣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감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재훈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이들과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니 건강이 많이 회복됐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재훈과 서유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도연이 묘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재훈의 물음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이 도연 씨 생일이잖아요. 묘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초여름의 푸른 잔디가 언덕을 덮고 있었고 나무들은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도연의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녀간 것 같았어요. 재훈은 준비해온 도연이 좋아했던 막걸리를 묘비 앞에 부었습니다. 서유는 직접 만든 김밥을 놓았어요. 도연이 제일 좋아했던 참치김밥이었죠. 도연아, 아빠야.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내 가족들 다시 데려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잘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이제야 왔네요. 그동안 아이들 잘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당신 닮아서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재판이 다음 달에 있을 거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받아야 할 벌은 받아야지. 그게 도연이를 위한 길이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아이들 학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재훈은 손주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사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서윤이 적당히 말렸죠. 아버님,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아이들 벌은 나빠져요. 그래도 그동안 못해준 게 많잖아. 재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서윤은 그런 시아버지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재훈은 프로그램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가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개그맨인데요. 정말 웃겨요. 그런 손자를 보며 재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밤 9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손녀의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아버지, 동화책 읽어주세요. 손녀의 부탁에 재훈은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백설공주였어요. 재훈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옛날에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손녀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재훈은 손녀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손자 방에도 들렀습니다. 손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재훈은 한참 동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자는 모습이 꼭 도연의 어린 시절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서윤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다시 시작된 가족의 살. 서윤아, 네 아버님, 고맙다.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감사해요. 다시 받아주셔서. 그날 밤 재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2025년 6월 15일. 오늘은 도연이 생일이었다. 도연이 묘에 다녀왔다. 서윤과 함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손녀는 발표회를 앞두고 있고 손자는 축구 시합을 준비 중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도연아, 내 가족을 잘 지킬게. 약속한다. 일기를 덮고 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도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은 또다시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재훈에게 이 평범함은 더없이 특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으니까요. 회사 일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후계자를 새로 찾아야 했어요. 도연도 없고 우연도 없으니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로 했죠. 재우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학교 끝나고 올 거죠? 손자의 물음에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올게.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느라 진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재훈이 5년이라는 시간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오해하고 더 깊게 상처 줄 수 있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아무리 늦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생사연 한 페이지였습니다.